조선 일대왕 태조 이성계 불패의 영웅에서 고뇌하는 아버지로 핏빛 눈보라 속의 선택. 1398년 겨울 창덕궁 깊은 곳 74세의 노인은 창밖을 응시했다. 한때 불패의 장군이었던 그의 손은 이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노쇠함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어젯밤 다섯째 아들 방원이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찾아와 고한 그 말 때문이었다. 아버님, 형님들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성계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일생을 바쳐 세운 조선. 그러나 그 영광의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수많은 적을 쓰러뜨렸지만 결코 자식들끼리 칼을 겨누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노인의 중얼거림은 텅 빈 전각에 메아리 쳤다. 그 텅 빈 눈빛 속에 오랜 세월 참아온 것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한 방울, 뺨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방울. 그것은 위화도 회군의 차가운 바람도 아니고 정몽주의 피도 아니며 형제의 칼끝도 아니었다. 그저 늙은 아버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스며나온 작고 투명한 후회일 뿐. 노인은 손을 들어 닦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흐르는 대로, 떨어지는 대로. 창밖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고 궁궐의 마루는 차갑습니다. 눈물방울이 뺨을 지나 턱 끝에 맺혔다가 마침내 조선의 왕조를 세운 그 손 위로 떨어져 내립니다. 툭! 그 소리 하나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이 그 한 방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한 사람의 일생을 조용히 증언합니다. 야망의 씨앗 청년 장군의 탄생. 운명을 건 첫 번째 선택. 1361년 20대의 젊은 이성계는 동북면 변방의 한 언덕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버지 이자춘이 있었다. 거센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날렸다. 성계야, 이제 중앙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아버님, 저는 아직 언제까지 이 변방에서 여진족이나 상대할 셈이냐? 이자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안에 흐르는 피는 평범한 피가 아니다. 너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 그날 밤 이성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막 밖에서는 그의 부하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고려인도 있었고 여진족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이성계를 따랐다. 그의 무예와 인품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무대는 달랐다. 그곳은 권력의 소용돌이였다.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바로 그때 급보가 날아들었다. 장군님, 홍건적 10만이 압록강을 넘어 개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성계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말한 기회였다. 피로 쓴 전설의 시작.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온 홍건적들은 폭풍처럼 고려를 휩쓸었다. 그들은 마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학살했다. 고려 조정은 공포에 떨었다. 왕은 도망쳤고 신하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이성계는 달랐다. 단 2,000명의 병력으로 10만 대군에 맞섰다. 그의 부하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장군님, 무모합니다. 저들은 10만입니다. 이성계는 활시위를 당기며 대답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전쟁을 이긴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지키는 것이고 저들은 그저 약탈을 위해 온 무리들이다. 개경 성박, 핏빛 노을이 지는 저녁. 이성계는 홍건적의 진영을 관찰했다. 그리고 그는 적장을 발견했다. 갑옷을 화려하게 치장한 거구의 사나이가 진영 한가운데서 호령하고 있었다. 저자를 쓰러뜨리면 된다. 이성계는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혼자서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부하들이 뒤따르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막았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적진 깊숙이 들어간 이성계. 수천 명의 홍건적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이성계는 말 위에서 몸을 날려 화살들을 피했다. 그리고 마침내 적장과 눈이 마주쳤다. 조선에게요.
내 목을 가져가겠다. 적장이 큰 칼을 휘둘렀다. 이성계는 말에서 뛰어내려 검으로 적의 칼을 막아냈다. 불꽃이 튀었다. 두 사람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를 압박했다. 그때 적장의 칼이 이성계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적장이 승리의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성계의 함정이었다. 상처를 입은 척하며 상대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순간 이성계는 활을 꺼내 쏘았다. 화살은 정확히 적장의 목을 관통했다. 거구의 사나이가 무릎을 꿇었다. 홍건적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두목이 쓰러진 것이다. 두목이 죽었다. 도망쳐. 혼란에 빠진 홍건적들. 이성계는 말에 올라 소리쳤다. 지금이다. 돌격. 2,000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10만 대군은 무너졌다. 개경 백성들은 환호했다. 이성계, 이성계. 그날부터 그는 불패의 장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사랑과 고뇌의 갈림길, 승리의 연회가 열렸다. 공민왕은 이성계를 치하했고 귀족들은 그에게 아첨했다. 하지만 이성계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날 밤, 이성계는 아내 한씨를 만났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왜 그렇게 무모하게 혼자 적진으로 뛰어드셨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이성계는 아내를 껴안았다. 미안하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었소. 승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신의 목숨보다? 이성계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전장에서는 무적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남자였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얼마 후 원나라 장수 나하추가 침입했다. 1364년에는 원나라 황제의 명령으로 1만 대군이 쳐들어왔다. 그때마다 이성계는 전장으로 나가야 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전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종사촌인 여진족 삼선과 삼계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한 핏줄 아니었습니까? 이성계가 절규했다. 하지만 삼선은 칼을 겨누며 대답했다. 핏줄? 내가 고려의 개가 되면서 우리의 핏줄은 끊어졌다. 이성계는 눈물을 흘리며 활을 들어야 했다. 화살이 공중에 날아갔고 그의 이종사촌들은 쓰러졌다. 승리였지만 이성계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권력을 위해 혈육마저 죽여야 하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것인가? 황산의 핏빛 노을 영웅의 정점. 왜구의 공포. 1380년 고려는 왜구의 침략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은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까지 들어와 약탈과 살육을 자행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조정은 무기력했다. 이성계는 분노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황산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왜구가 진을 치고 있었다. 전투 전날 밤 이성계는 부하들과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다. 장수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장군님, 왜구들은 전투에 능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성계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다. 우리가 지면 이 나라는 끝이다. 내일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설령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의 결연한 눈빛에 장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생사의 갈림길. 황산 전투가 시작되었다. 왜구들은 예상보다 강했다. 그들의 칼솜씨는 빨랐고 전술은 교묘했다. 고려군은 밀리기 시작했다. 장군님, 후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고개를 저었다. 후퇴는 없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우리 백성들이 모두 저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바로 그때 이성계의 말이 적의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이성계는 땅에 내동댕이 쳐졌다. 왜구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부하들이 비명을 질렀다. 장군님! 이성계는 일어서며 검을 뽑았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 하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살아남아 이 나라를 지켜라. 그는 혼자서 수십 명의 왜구와 맞섰다.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피. 전장은 지옥이었다. 그때 갑자기 적진 후방에서 함성이 들렸다. 이성계의 측근 장수들이 적의 배후를 기습한 것이다. 왜구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성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전군 돌격, 오늘이 우리가 왜구를 몰아낼 날이다. 해가 지고 핏빛 노을이 황산을 물들였을 때 전투는 끝났다. 왜구들은 전멸했다. 고려군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이성계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가 해냈구나. 그리고 그는 쓰러졌다. 부하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나흘간의 혼수 상태. 그 사이 그의 이름은 전국에 퍼졌다. 불패의 사나이, 난세의 구원자. 이성계. 그는 이제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위화도의 선택운명을 가르는 회군. 황산 대첩 이후 20년 이성계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다. 그 중에는 정도전이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다. 장군님, 이 나라는 썩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왕권은 무너졌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성계는 술잔을 들며 대답했다. 그것이 반역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반역이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장군님이야말로 이 나라를 구할 유일한 분입니다. 이성계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도 현실의 부패를 보며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실패하면 반역자로 낙인 찍힐 것이고 그의 가족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그날 밤 이성계는 아내 강시안 씨 사망 후 재혼과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강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저는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만은 지켜주세요. 이성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아이들을 지키려는 그의 노력이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압록강의 빗소리. 1388년 고려 조정은 명나라를 치기 위해 요동정벌을 결정했다. 이성계는 우군도 통사로 임명되어 조민수와 함께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으로 향했다. 위화도, 압록강 하구의 작은 섬. 이성계는 그곳에서 군대를 멈췄다.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강물은 범람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장수들이 모였다. 정도전이 나직하게 말했다. 지금입니다, 장군님. 회군하십시오. 회군. 그것은 반역이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이 비를 보십시오. 하늘도 이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민수가 끼어들었다. 성계공, 정도전의 말이 맞소. 이대로 나아가면 우리 군사들은 모두 죽을 것이요. 그리고 고려는 멸망할 것이요. 이성계는 밤새 고뇌했다. 천막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것이 정말 하늘의 뜻인가? 새벽 이성계는 결정을 내렸다. 전군에 명한다. 우리는 개경으로 돌아간다. 피로 물든 쿠데타. 개경으로 향하는 군대. 소식을 들은 우왕은 공포에 떨었다. 이성계가 반역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를 막을 군대는 없었다. 이성계의 군대가 개경에 입성했다. 피는 흐르지 않았다. 아무도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우왕은 폐위되었고 권력은 이성계에게로 넘어왔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저항했다. 정몽주였다. 고려의 충신이자 이성계의 오랜 동지였던 그는 새로운 왕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성계공, 그대는 반역자요. 나는 그대를 용서할 수 없소. 이성계는 고개를 숙였다. 몽주,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오. 고려는 이미 끝났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끝낸 것이오. 그날 밤 선주교, 정몽주는 궁에서 돌아가는 길이었다. 갑자기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이방원과 그의 부하들이었다. 정몽주, 오늘이 그대의 마지막 날이오. 방원, 너는 내 아비를 반역자로 만들 셈이냐?
아니요. 나는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 뿐이요. 칼이 번쩍였다. 정몽주는 쓰러졌다. 선주교는 피로 물들었다. 그 피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성계는 정몽주의 죽음을 듣고 슬퍼했다. 몽주, 미안하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그는 왕이 되어야 했다. 이성계에게는 첫 번째 부인 신의왕후 한씨 소생이 6명의 아들과 2딸이 있었다. 이방우장 남진 안대군은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조선 건국에 참여했으나 일찍 사망했다. 이방과영 안대군 정종으로 즉위하며 잠시 왕위를 이었으나 실권은 이방원이 잡았다. 이방의 안대군, 이방간회 안대군은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유배되었다. 이방원정 안대군 태종은 3대 국왕으로 왕자의 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왕위에 올랐다. 이방연무 안대군 이후 계비신덕 왕후 강씨 소생으로 이방석 이안대군은 어린 나이에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 의해 폐쇄자되고 살해당했다. 이방번 순안군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다. 특히 둘째 부인 소생의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첫째 부인 소생 아들들과 갈등이 생겼고 이방원이 주도한 1차 왕자의 난을 통해 형제들이 희생되고 결국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며 태종이 되었다.